남북 정상회담 연내 개최 방침을 밝혔습니다. 만나야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며 선회담 후 비핵화 설득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대표단이 남측에 머문 2박 3일은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56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대건설 입사 동기인 박재면 전 현대건설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증식 과정을 설명한 영상을 SBS가 확보했습니다. 생전에 박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주로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왔다고 말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기업 다스의 비자금으로 기존에 알려진 120억 원 외에 추가 비자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스 실소유주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회사 차원의 비자금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에선 선수들의 뜨거운 승부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행사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보고 공연도 즐기는 올림픽 경기장. 이 때문이지 평창올림픽 초반 구름 관중이 몰려들면서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재 스노보더로 불리는 재미교포 클로이 김이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화려한 연기를 보이며 예선 2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며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망언을 한 미국 NBC 해설자가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아시아 전문가로 꼽히는데 이번 망언이 단순 말실수가 아닐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 일부 지역에서 CJ 대한통운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설 대목을 앞두고도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하신 올림픽 경기 결과는 잠시 뒤 평창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오늘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남북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만나야 비핵화 설득도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일단 정상회담부터 먼저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입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별도 TF를 꾸리는 대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가장 공들이는 건 미국 동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정상 간 통화를 통해 회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비핵화 전제 없는 대북 대화는 안 된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나야 설득도 하지 않겠냐며 선회담 후 비핵화 설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북미 대화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논리입니다. 정의용 맥메스터 한미 국가안보실장 한 라인을 통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시기에 대해선 여건 충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너무 늦어지면 대화 모멘텀 자체가 끊어질 수 있다며 연내 개최 방침을 밝혔습니다. 평창 이후 한미 훈련 재개 여부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말해 회담 추진 상황에 따라 연기나 축소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대북 특사는 회담 시기와 방법, 북미 대화 등 초청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는 일단 만나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건데 실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비핵화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의할지도 미지수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그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에 관해 한국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만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 기간에도 밝힌 것처럼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장에서도 북한 대표단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에는 대화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차단하겠다는 건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우리 측 제안에 미국이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를 허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반발도 넘어서야 합니다. 여건 조성 차원에서 평창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추가로 연기할 경우 안보 위기론 같은 보수층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선회담 후 비핵화 설득 방안이 국내외적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북미 간 대립으로 다시 한반도 긴장이 격화된다면 1994년 전쟁 위기 당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 마지막 타협을 시도했던 것과 같은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남북 관계는 압축적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를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자, 어색했던 첫 만남부터 마지막엔 귓속말을 나누던 모습까지 그 56시간의 기록들을 김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흘간 모두 4번 만났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앞뒷자리에서 나눈 첫 악수는 마지막 날 바로 옆자리 귀갯말로까지 진화했습니다. 작별할 땐 김여정이 문 대통령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김일성 일가인 김여정의 청와대 방문은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검은 가방에 담겨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정상 국가임을 강조하려는 듯 국무위원장 직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명록에 남은 김여정 글씨는 김일성 필체를 닮아 화제가 됐습니다.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던 김여정, 반면 상석을 권하고 가는 곳마다 김여정을 챙긴 김영남은 북한 내 서열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남북 간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자던 김영남은 북한 예술단의 마지막 공연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훈풍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은 리셉션장 뒤편에 멀찍이 서서 노골적으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피했습니다. 결국 혹시나 했던 북미 접촉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쇼트트랙 경기를 관람하는 펜스 부통령을 찾아가 북한 대표단 방문 내용 등을 설명한 모습은 대화 여건 마련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에 함께 입사했던 박재면 전 현대건설 회장이 11년 전 SBS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박 전 회장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 그에 앞서 지난 2007년 대선 직전에 저희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이란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가평 별장에 대해서 박 전 회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2007년 11월 30일 고 박재면 전 현대건설 회장이 대선 후보 이명박에 대해 풀어놓은 인터뷰입니다. 그 신입사원 들어가가지고 만났어요. 부서당할 때 난 전무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회 초년병 시절부터 지켜본 이명박 후보에 대해 얘기하던 박 전 회장은 BBK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대뜸 증언할 게 있다며 가평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저기 가평에 가면 말이죠. 청평 근처예요. 가면 말하자면 이제 집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이명박 씨가 나하고 몇 사람들이 집을 지었는데 박 전 회장은 자신과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부지를 답사하고 땅을 샀다고 말합니다. 매입 당시 지분을 나눈 과정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동은 내가 사는 거고 집은 조그매요. 15평 다 이런 건데 이 양반이 이제 2개를 자기가 해가지고 한 30평 했어요. 가평 별장은 처남 김재정 씨가 산 거라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전면 배치됩니다. 우리 김재정 사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명박 회장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당신이 개발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77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SBS는 2007년 대통령 당선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박 전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차명재산 취재 과정에서 11년 전엔 주목하지 못했던 박 전 회장의 증언을 찾아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고 박재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가평 땅을 처남 김대정 씨 명의로 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BK 역시 그런 식으로 관리됐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절대 법에 걸릴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고 박재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가평 별장 부지를 차명으로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특별한 계기부터 설명했습니다. 매입한 지 얼마 뒤 토지 형질 무단 변경 문제로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줄줄이 경찰에 불려갔는데 이 전 대통령은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치안본부에서 뭐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사받아 다녔는데 이명박 씨는 안 간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땅 명의자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대정 씨였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소유를 누구 걸로 돼 있냐면 김대정 씨 걸로 돼 있어요. 처남 걸로. 그러니까 안 가는 거 본인은. 이 전 대통령의 위험 회피 능력을 강조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차명 관리 능력에 대한 증언인 셈입니다. 나는 이 BBK도 틀림없이 그런 방법으로 돼 있을 테니까 절대로 법에 걸릴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봐요. BBK 아니라 뭐 세상 문제 와도 그건 다 피했을 거예요. 실제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의 잠정 결론이 나온 상황. 이 전 대통령을 사실상 차명의 달인으로 본 박 전 회장의 평가는 11년이 지난 지금 검찰 수사로 입증돼 가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가평 별장의 진짜 주인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은 더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해서 이 별장 공유자들이 이 별장과 토지를 개발하길 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반대해서 무산됐다는 겁니다. 별장의 진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개발을 막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박하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09년 별장 뒤에 타운하우스가 들어서자 별장 공유자들이 자기들 별장도 재개발하길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타운하우스 시행사 관계자는 말합니다. 자기들도 개발을 원한다. 시행지 몇십 년 됐는데 와서 쓰지도 못하고 단독주택을 짓든지 입구도 되게 안 좋거든요. 박 전 회장이 공유자들의 동의서를 모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MB가 반대를 한다. 개발을 필수상 그것도 앞으로 옮기고 길 내고 밀어서 토지도 쓰게끔 해보자고 뭐 해도 MB 쪽이 종목보다.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집만 하면은 의미가 없거든. MB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안 되겠다. MB 끝나고 나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 결국 이 전 대통령 처남 김대정 씨한테서 부인 권모 씨한테 상속돼 있던 별장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란 겁니다. 별장 관리비와 관리인 월급을 현대건설 전현직 직원들이 지급해왔고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요구해 타운하우스 시행사와 시공사가 별장 테니스장을 고쳐줬다는 증언까지 나온 지금 별장 실소유 관계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부정한 금전적 이득을 누렸는지 규명돼야 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번엔 다스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다스에 지금까지 알려진 120억 원 말고도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이 추가로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사실상 결론 내린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을 걸로 의심이 되는 회사 차원의 비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기존에 알려진 120억 원 외에 추가 비자금의 존재를 공식화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을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격리 여직원뿐 아니라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역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사실상 결론 내린 다스 실소유주 관련 질문에도 추가 비자금의 단서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말해 이 전 대통령이 추가 비자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이 격리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던 120억 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서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극복했다고 밝혀 또 다른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21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수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기소 여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오늘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출범한 조사단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오늘 수도권지청의 한 40대 현직 A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부장검사는 검찰 내 한 여직원에게 성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 측은 이번 사건을 최근 검찰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고 알린 이후 들어온 제보 메일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지난 8일 이후 전현직 검사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다수 접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A 부장검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사실관계가 파악되면서 A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부장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조사단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현직 검사를 긴급 체포할 정도면 사안이 중대할 것이라는 분석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평창에서 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사상첫 메달을 노리는 모글스키의 최재우 선수가 조금 전 결승에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80점대를 받으며 2차 예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결승 라운드는 잠시 후 뉴스가 끝난 뒤 9시부터 시작됩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네, 지난 9일 열린 1차 예선에서 부담감에 착지 실수를 저지른 최재우는 벼랑 끝에 몰린 2차 예선에서 확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요리조리 둔덕을 넘은 뒤 첫 번째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했고 속도를 더욱 높여 두 번째 점프마저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81.23점을 받은 최재우는 2차 예선에 참가한 19명의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소치에 이어 2회 연속 결승 진출입니다. 결승은 잠시 후 9시부터 시작되는데 최재우가 사상 처음으로 설상 종목에서 메달을 따낼지 주목됩니다. 잠시 후 9시 반에 시작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선 노선영이 감동의 레이스를 펼칩니다. 러시아 선수의 탈락으로 극적으로 평창 무대를 밟은 노선영은 쇼트트랙 대표였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동생 노진규를 위해 최선의 질주를 약속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여자 쇼트트랙의 에이스 최민정 선수가 평창올림픽에서 4개의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민정은 우선 내일 밤 한국 쇼트트랙이 단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던 500m에서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우리 여자 쇼트트랙은 세계 최강이지만 500m만큼은 한 번도 올림픽 정상을 밟지 못했습니다. 앞선 올림픽에서 전희경과 박승희가 동메달을 따낸 게 역대 최고 성적인데 여자팀 에이스 최민정이 내일 밤 선배들이 이루지 못한 이 종목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후회 없이 제가 준비한 걸 다 펼친다면 좋은 성적이 따라올 것 같아요. 새 역사를 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올 시즌 월드컵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따냈고 500m 세계 랭킹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강릉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유독 강했습니다. 2년 전 올림픽 리허설에서 500m 정상에 올랐고 이틀 전에는 올림픽 신기록을 쓰며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결전을 하루 앞두고 최민정은
스타트와 스피드 강화 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경쟁국 선수들하고의 초반 격차가 거기 좀 좁히는 게 관건인 것 같아서 그것만 잘 스타트만 잘 된다면 마지막에는 얼마든지 추월이 가능할 것 같아요. 최민정이 첫 관문인 500m에서 금메달을 따낸다면 한국 쇼트트랙 사상 첫 4관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피겨 아이스댄스의 민유라 선수가 넘치는 에너지와 발랄한 성격으로 연일 화제입니다. 경기 도중에 생긴 돌발 상황에서도 멋지게 연기를 마쳤고 동료 선수가 경기할 때는 열정적인 응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연기를 시작하자마자 윗옷끈이 풀렸지만 민유라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흘러내릴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에서 거침없이 연기를 펼쳤습니다. 쓰면 그 감점을 먹으니까 그냥 끝까지 한번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연기를 끝낸 뒤엔 가슴 졸인 동료들을 향해 유쾌한 몸짓으로 웃음을 이끌었습니다. 민유라의 당당한 모습에 외신들은 최고의 퍼포먼스였다며 감탄했습니다. 올림픽은 재밌고 또 시합이지만 더 재밌게 하고 싶고 제가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고 싶어요. 응원할 때는 더 돋보였습니다. 동료의 연기에 누구보다 환호하고 지치지 않고 몸을 들썩였습니다. 이처럼 23살 재미교포 민유라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분위기를 이끌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K-팝 음악이 나오면 몸을 흔들고 입촌식에서는 전통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흥이 넘치는 모습으로 흥유라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민유라의 목표는 아이스댄스 프리에 진출해 한복을 입고 아리랑 연기를 펼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리랑을 선택한 이유는 그 한국의 컬처 같은 걸 알리고 싶어서 그걸 선택했고요. 올림픽을 즐기며 한국을 알리겠다는 유쾌한 민유라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천재 스노보드 선수인 재미교포 클로이 김이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았습니다. 재미교포 10대 소녀는 부모님의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차원이 다른 연기를 선보이며 1위로 하프파이프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차 시기에서 91.50점으로 선두에 오른 클로이 김은 2차 시기에서는 더 완벽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점프에서 차원이 다른 높이를 뽐냈고 세 번째 점프에선 2바퀴 반 회전을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점프를 마친 클로이 김이 결승선으로 들어오자 관중석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전광판에 뜬 점수는 100점 만점에 95.50점. 클로이 김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주특기 3회전 1080도 점프는 결선으로 밀었지만 24명의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90점대를 넘어서며 모두 천재라는 별명에 걸맞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Feels really good. I think my goal here at the Olympics is to land every run I do, and so far so good. It feels awesome. Yeah, I'm so happy everyone's here. 예선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클로이 김은 결선에서 다시 한번 평창의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우리나라의 권선우는 20위를 기록해 결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평창의 강한 바람은 선수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스노우보드 여자 슬로프 스타일에선 넘어지는 선수가 속출했고 알파인 여자 대회전은 목요일로 연기됐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저도 틈틈이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에 가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 경기장의 분위기는 조금 색다릅니다. 선수들의 열띤 승부뿐 아니라 다채로운 이벤트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즐거운 경기장의 모습 조재근 기자가 전합니다. 야간 경기인 스키점프가 잠시 중단되자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추운 날씨에 경기가 재개되기를 기다리던 관중이 하나둘씩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관중석은 점차 클럽처럼 변하고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Everyone's dancing. It's very fun. Staying warm. Yeah, Good we're way to dancing stay to stay warm. 치열했던 승부가 잠시 멈춘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도 공연이 펼쳐집니다. 흥겨운 관악밴드 연주에 맞춰 흥겹게 국기를 흔들고 박수를 칩니다. 빙판에서 얼음을 정리하는 시간에 무대에선 가수의 열창이 한창입니다. 모두가 가볍게 몸을 흔들며 공연을 즐깁니다.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공연을 곁들여 주니까 너무 흥겹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카메라로 관중의 얼굴을 비춰 키스나 댄스 타임을 갖기도 합니다. DJ 공연과 파페라, 재즈, 치어리딩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경기장별로 하루 평균 4번 넘게 진행됩니다. 선수들이 펼치는 뜨거운 경쟁 못지않게 경기장에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또 다른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IOC가 밝혔습니다. IOC 마크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초청으로 바흐 위원장이 방북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창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며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망언을 한 미국 NBC 해설자가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이 해설자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아시아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 망언이 단순 말실수가 아닐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NBC 방송은 망언을 한 조슈아 쿠퍼 라모가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 케이블 TV 아침 방송에서 짧게 유감을 표한 뒤 내린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NBC의 사과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라모가 아시아의 문화를 일반화하는 태도는 깊이 없는 온라인 백과사전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타임지 기자 출신인 라모는 중국어에 능통한 아시아 전문가로 미 외교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끄는 키신저 협회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를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망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미국 외교가의 동아시아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이 표출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을 무대로 해서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최근에 공공외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이 결국 이러한 사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또 일본이 전범 출신이 세운 사사카와 평화재단 등을 통해 미국의 주요 대학과 싱크탱크에 거액을 투자하며 친일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아온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강력한 여진이 발생한 이후 피해 신고가 350건을 넘으면서 포항시가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진이 집중되고 있는 흥해읍 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아파트. 건물 외벽 마감재 곳곳이 부서져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험합니다. 어제 발생한 규모 4.6의 강한 여진에 따른 피해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규모 5.4 지진 때도 외벽 균열 피해가 심해 정밀 점검까지 받았습니다. 포항시가 이 아파트처럼 정밀 점검을 받았던 건물 63곳을 긴급 점검해보니 17곳에서 벽체 균열 심화나 미세균열 추가 발생 등의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반복된 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문제입니다. 또다시 지진을 겪은 흥해읍 주민들은 작은 소리에도 큰 공포를 느낄 만큼 극심한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시 되면 불 끄고 자야 하는데 어디 가는가 내가 갖고 여러분 요래 오고 저래 가고 쾅나고 견디다 못해 심리 상담소를 찾는 주민도 부지기수입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아침에 병원에 가가지고 진정제 약 먹고 나는 집에 가와 있는데도 자꾸 불안한 게야. 지진 공포가 확산되면서 흥해 실내체육관에 대피한 이재민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지진 발생 이후 2시간 동안 차량 1000여 대가 흥해읍을 빠져나가려고 한꺼번에 고속도로로 몰리는 등 탈흥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TBC 한연호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GM의 한국 철수설이 큰 근심거리입니다. 직원 16,000명인 한국 GM은 군산과 인천 부평, 보령 등의 대형 공장이 있고 협력업체는 3,000곳,
그 직원이 14만 명에 달해 만약 철수할 경우 해당 지역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통해 이익을 챙겨온 GM 본사가 우리 정부 지원을 노리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우철 기자가 최근 가동이 중단된 한국 GM 군산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GM 전북 군산공장 정문은 부품 수송 차량의 출입 없이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지난 8일부터 신차 생산 공정 가동이 중단된 겁니다. 지난해부터 이곳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20%까지 떨어졌고 그 여파로 한때 3,600명에 육박했던 근로자 수 역시 2,2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인력 사무소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생계를 위해서. 그나마 정규직은 통상임금의 일부를 보전받고 있지만 당장 일감이 뚝 끊긴 130여 개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앞으로 구조조정이 더 된다고 하면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일을 이제 정직원들이 하게 되겠죠. 공단 주변 원룸촌과 식당가 경기도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본사는 우리 정부의 지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본사 책임이 크다는 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미국 본사가 자회사인 한국 GM에 5% 안팎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줘 이자만 챙기고 부실은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3월 적자를 보다 못한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감사권을 행사하려 하자 미국 본사는 경영 자료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를 무기로 한국 철수론에 불을 지핀 GM 측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원에 앞서 어떻게 경영을 개선할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던 2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자인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게스트하우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피의자가 착용했던 의류 같은 거를 여러 가지 압수할 겁니다. 그래서 협조해 줄 거죠. 숨진 관광객 26살 A씨는 지난 7일 밤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참가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어제 낮 12시 반쯤 게스트하우스 옆 폐가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제주 도착 후 4일 만입니다. 부검 결과 A씨는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해당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인 33살 한모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소지품을 창고 안에 숨겨놓고 이틀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한 씨는 지난 10일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같은 날 밤 8시 반쯤 공항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 잠적한 상태입니다. 잘 모르겠다. 아니면 또 나간 시간 혹시 보셨나요? 그랬더니 나간 시간도 자기가 아침에 뭐 확인해 보니까 없었다. 그래서 나간 줄 알았다. 뭐 그런 식의 대답이었죠. 경찰은 한 씨가 경기도 모처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한 씨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JIBS 박지현입니다. 이번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최근 성남 일부 지역에서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파업에 나선 건데 설 대목을 앞두고 일손을 놓기로 결정했던 사연을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한 대리점. 설 연휴가 코앞인데 택배기사들이 파업 농성 중입니다. 월급 명세서 자체가 완전히 안주니만 못한 그런 명세서였기 때문에 택배기사는 본사가 보낸 인건비에서 대리점 몫인 수수료를 뗀 돈을 급여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 대리점은 개업 이후 7년째 수수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차를 2천만 원 넘게 들여서 사갖고 와서 몇 년씩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세서를 받는. 지난해 12월 참다 못한 기사들이 수수료율 공개를 요구하자 대리점 사장은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배달해서 버는 돈인데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수차례 요구를 해왔고 전체 인원 37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 내용 증명을. 고용 승계가 불확실한 기사들에겐 사실상 해고 통보와 다름없습니다. 기사들은 본사인 CJ 대한통운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주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옆에 다른 대리점들은 그걸 다 오픈을 해줬어요. 지금 현재 진짜 착잡하죠. 설 지나면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하지만 CJ 대한통운은 위탁 계약 관계인 대리점에 수수료 공개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리점 측은 SBS 취재가 시작되자 수수료 공개와 폐점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최재우, 서정화 선수의 활약으로 모글스키에 관심 생긴 분들 많으실 겁니다. 빠른 속도로 장애물을 넘다가 화려하게 회전하는 모글스키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노유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결선에 오른 서정화의 현란한 공중 동작입니다. 첫 번째 점프 때 앞으로 360도 회전하고 두 번째 점프에서는 몸을 옆으로 비틀며 두 바퀴를 도는 콕 720을 선보입니다. 콕 720이나 최재우의 이름을 딴 제우그랩 같은 기술은 긴 채공 시간을 요구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속도를 내며 생기는 운동 에너지는 점프를 하면서 위치 에너지로 바뀝니다. 둔덕을 빠르게 내려올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져 점프하는 순간 전환되는 위치 에너지도 커지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커질수록 높고 멀리 뛸 수 있기 때문에 공중 동작을 위한 채공 시간이 길어집니다. 착지 지점도 중요합니다. 너무 멀리 뛰면 속도가 붙기 전에 다시 모구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기록이 나빠집니다. 착지 지점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지, 점프대에 어디에서 뛰는지에 따라 점프 순간 결정됩니다. 그 정해진 그 착지 거리 안에 1080도를 회전을 해야 되죠. 어떤 적정 높이 안에 회전수를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빠른 그 몸통의 회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속도를 내기 위해선 울퉁불퉁한 모구를 얼마나 리듬감 있게 잘 타고 내려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선수들의 리듬감을 키우기 위해 메트로놈 훈련까지 시행했습니다. 선수가 기계음에 반응하는 순간을 1000분의 1초까지 측정해 늦게 반응했는지 빨리 반응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훈련을 통해 자신만의 리듬감을 익히고 집중력을 키웠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SBS 뉴스가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구독자 1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SBS의 페이스북 뉴스 계정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좋아요, 즉 구독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 뉴스 계정 가운데 처음이자 최다 구독자 기록입니다. SBS 뉴스는 고품격 동영상 뉴스 서비스인 비디오 머그, 또 참신하고 톡톡 튀는 스브스 뉴스와 더불어 페이스북에서만 200만 명 넘는 구독자와 소통하게 됐습니다. SBS 뉴스는 온 오프라인에서 올바른 여론 형성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시청자 신뢰를 쌓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을 노리는 모글스키 최재우 선수가 조금 전 결승에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80점대를 받으며 압도적인 기량을 펼쳤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최재우는 벼랑 끝에 몰린 2차 예선에서 확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요리조리 둔덕을 넘은 뒤 첫 번째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했고, 속도를 더욱 높인 뒤 두 번째 점프에선 자신의 장기인 손으로 스키를 잡는 최재우 그랩마저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81.23점을 받은 최재우는 2차 예선에 참가한 19명의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소치에 이어 2회 연속 결승 진출입니다. 최재우는 잠시 후 열리는 결승에서 설상 종목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피겨에서는 러시아 10대 소녀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어제 단체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19살 메드베데바가 세계 기록을 경신하더니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는 16살 자기토바가 역대 2위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소식은 서대원 기자입니다. 자기토바는 어제 쇼트 프로그램을 책임진 메드베데바에 이어 프리스케이팅 대표로 나서 환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뛰는 고난도 타노 점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7개의 점프를 모두 깔끔하게 뛰었습니다. 158.08점을 받은 자기토바는 메드베데바의 프리스케이팅 세계 기록에 불과 2.38점 뒤진 역대 2위 기록을 작성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유럽 선수권에서 메드베데바를 꺾고 우승하기도 했던 자기토바는 세계를 매혹하며 올림픽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Ну, можно такое короткое. Но выступлением я довольна, справилась со своими нервами, потому что... 이번 대회 여자 싱글 금메달 경쟁은 19살 메드베데바와 16살 자기토바, 두 러시아 피겨스타의 대결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IOC의 징계로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러시아 선수들은 단체전 은메달을 따내며 국기를 달지 못하는 서름을 달랬고, 전통의 피겨 강국 캐나다가 전 종목에서 골고루 좋은 성적을 내면서 우승했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이렇게 자기토바와 함께 차세대 피겨 여왕을 다투는 메드베데바는 K-팝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화제인데요. 피겨 요정의 특별한 K-팝 사랑을 김영렬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기 그룹 엑소의 음악에 맞춰 메드베데바가 완벽하게 안무를 소화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19살의 피겨 여왕도 음반을 벗어나면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또래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When I have some free time, I just watching clips of my favorite groups. 메드베데바는 자신의 SNS에 각종 사진과 동영상을 남겨 엑소의 팬임을 인증했고, 최근엔 또 다른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의 춤을 똑같이 따라하는 불타오르네 일명 커버 댄스 영상으로 K-팝에 대한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K-팝의 나라 한국을 찾은 메드베데바는 단체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역대 최고점인 81.06점을 받아 한국에서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I'm happy that I have so many Korean fans and I'm so exciting to be here. 엑소를 생각하며 단체전에서 힘을 냈다는 메드베데바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여자 싱글에서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피겨 여자 싱글의 미라이 나가수가 미국 선수로는 올림픽 최초로 3바퀴 반을 도는 트리플 악셀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창 산악 지역은 강풍으로 인해 올림픽의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이 4도, 모레는 8도까지 오르겠고요.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남과 전북은 최고 7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별다른 눈비 예보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1948년 이후 70년 동안 모든 메달이 얼음 위에서 나왔습니다. 눈 위에서 첫 메달이 나올지 SBS와 계속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